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동산과 공간정보의 융복합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게 된 신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화제 이슈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것이 부동산 과목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공간정보가 밀접한 관계인데도 여러분들 옆에 공간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공간정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이제 그런 패턴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동산과 공간정보의 융복합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태동이 되고 어떻게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것인지 이런 상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4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차 산업과 공간정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무엇이고 어떻게 와 있고 우리 곁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간정보 이야기. 여러분들 공간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잘 못 들으셨을 수 있는데, 공간정보가 되게 우리 곁에 와 있고 밀접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여러분들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간정보가 어떻게 태동이 됐고 어떻게 발전되었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간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단락은 뭐냐면 공간정보 신기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이 공간정보가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공간정보가 기반이 된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간정보 신기술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해를 못한다.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하시는 부동산까지도 내가 볼 때는 좀 그 비즈니스나 아니면 사업에 아니면 그 수업하는 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 신기술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될 분야가 어떻게 발전되고 응용을 할 것인지 이해를 하는 그런 이해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공간정보의 융복합. 부동산과 공간정보가 밀접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동산 이꼬로 공간정보, 공간정보 이꼬로 부동산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두 개의 어떤 학문적 카테고리가 크게 지금 이제 밀접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간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항들을 이제는 제대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진짜 부동산의 어떤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한 거를 접목을 해가지고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여러분들이 기회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여기 삼성,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IBM 이런 식으로 다 보이죠. 구글도 보이고. 이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죠? 무엇을 파는 회사냐? 삼성 하면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나 휴대폰이죠. 애플, 어떤 전자제품 파는 이제 그런 회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인데 과거에는 어땠냐? 이런 회사들이. 삼성 같은 경우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주로 직물, 그 다음에 식품 쪽을 했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제1제당이 이제 삼성의 그런 계열이었기 때문에 뭐 조미료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삼성의 옛날의 브랜드에 맞는 그런 주종목 아이템이었고, IBM도 마찬가지예요. IBM도 이제 그 대용량의 컴퓨터를 만들고 컴퓨터 서버를 만드는데 그런 대용량의 그런 그 전산 기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 중국 업체나 후발 국제가들한테 넘겨주고 이제는 이제 다른 길을 모색하는 이제 그런 상태고, 구글도 마찬가지죠. 구글도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게 그 컨텐츠 회사에서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상당히 태동됐을 때 회사의 어떤 성격을 많이 변화시켜서 나가는 미래를 내다보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아마존도 예전에 전자 출판이나 또 도서를 갖다가 유통하고 하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전자기기 제품이나 어떤 이제 통신 제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의 어떤 이제 그런 업무를 갖다 변화시키는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런 회사처럼 시대에 맞는 그런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눈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우리 곁에 사라졌던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코닥이라든지 후지 필름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옛날에 잘 나갔던 회사들이 지금 없죠. 하다못해 이제 그 노키아도 휴대폰 만드는 전 세계 유명한 회사였는데 지금 삼성한테 밀렸고, 뭐 이런 상태가 항상 산업의 생태계는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들을 말해주셔서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거를 느끼냐? 올해까지 국제적인 조사에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15개국에서 7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200만 개의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1년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죠, 전 세계에서. 그런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은 없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창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자리가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뭐 배달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경제 불황, 뭐 팬데믹 상태에서 경제 불황이라고 해도 잘 살아남는 회사들은 살아남고 있죠. 뭐 사이버를 운영하는 그 컨텐츠 회사라든지, 아니면 배달을 전담을 하는 이제 그런 배달 회사라든지, 뭐 음식을 갖다가 오프라인만 온라인으로 아니면 배달만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살아남고 있는 중이죠. 이런 회사들이 살아남고 이제 없어진 회사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에 있는 식당들도 많이 안 가죠.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는 거, 그다음에 거리 간격을 일정 거리 간격을 두게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시간도 제약이 있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일자리가 우리가 보는 상태도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오피스타운 보면은 사무실 임대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게 우리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우리 경제활동의 일자리의 단면을 보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그 없어지면서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된다. 그래서 우리는 꼭 계속 변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롤랜드 버거라는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자에서 우리의 미래는 예측하지 않는다.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보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미 변화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근데 변화가 진행된 것을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것 뿐이죠.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도 공간정보와 밀접한 관계인데 공간정보가 와 있는지는 모르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듯이 이미 모든 혁명들, 모든 변화는 이미 시작되어 있고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고 지나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근데 빨리 느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롤랜드 버거라는 회사는 유럽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입니다. 직원만 해도 뭐 2,400명 정도로 되게 메모드급 회사고, 그다음에 유럽 통합했을 때 그 컨설팅을 담당했던 회사니까 얼마나 예측력이나 전략적인 이런 기법이 되게 앞서 있겠냐, 이제 이런 걸 느끼시면 알겠습니다. 그런 회사가 우리의 미래는 예측하지 않는다.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래를 앞서 나가지 못할지언정 미래는 같이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를 앞서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 공간정보,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기술들, 트렌드를 빨리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도태될 것이다. 도태가 안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이거죠. 배우고 혼자만의 영역, 그 다음에 자기만의 그런 거를 고집하지 말고 주변의 관계성, 네트워크를 형성시켜가면서 자기와 관련되는 것들, 자기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도 융복합해라. 그것이 이제 융복합이라는 것이 지금 5G 시대죠. LTE가 4세대 시대로 가면은 5G는 이제 그보다 20배 빠른 속도인데, 5G 그 기본부터가 가니까 초저지연성, 초연결성, 초신속, 이게 지연돼서 안 되고 빨리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초연결 많은 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지금은 이 동일기종끼리 연결되는 건 기본이고, 동일기종과 이 아니고 유사기종에도 이제 어떤 것든지 다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은 됐다. 왜? 그런 기반이 인터넷이라는 얘기죠. 인터넷에 의해서 모든 기기는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미래의 트렌드를 현재 걸어가고 있는데, 여하튼 거기에 탑승해서 빨리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공간 데이터
되게 중요한데, 공간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공간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미 우리의 상당 부분은 공간정보의 3분의 1 정도는 이미 공간정보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것 뿐이죠.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자동차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가죠. 거기도 기본적으로 그게 공간정보입니다. 전자지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GPS 위성이 깔려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위치를 찾아가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비게이션 없다 그러면 옛날처럼 물어 종이지도 보고 찾아가야 된다.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태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제 지금은 필수품이 됐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길치라고도 많이 그러죠.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못 가는 그런 길치. 근데 그게 우리 정보화 시대의 기본이면서 공간정보의 속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생활 기기의 3분의 1들은 이제 공간 데이터를 이미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60%는 공간 데이터가 잠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공간 데이터 없으면 뭐 아주 춥진 않겠지만은 아주 그 60%는 공간 데이터가 없으면 약간 불편 느끼고 뭐랄까 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60% 정도는 공간 데이터가 직관적으로 필요하고, 나머지 30%는 절대적인 거죠. 공간 정보 없이는 생활을 못하고 밥을 못 먹고 뭐 이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공간 정보의 중요성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런 공간 정보의 중요성을 이제 역설하는 것은 뭐냐?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이제 그 공간 정보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지금은 이제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5G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G란 무엇이냐? 세 가지가 요건입니다. 저는 이제 뭐 통신 전문가는 아닌데 어떻든 간에 5G의 기본적인 세 가지 목표는 뭐냐면 초스피드 보시죠. 초스피드, 초연결성, 초저지연성. 초스피드 얼마나 빠르냐? LTE가 지금 뭐 엄청나게 빠른 LTE가 4세대 4G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그거에 20배가 빠르다. 5G는. 그러니까 뭐 지구 옛날 같으면 지구 반대편에 사진을 보낸다든지 전화를 건다든지 하면 되게 지연이 있었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 반대편도 실시간 넘어가 버리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한국에서 미국이나 좀 남미나 이런 쪽에 전화를 걸거나 화상 전화를 하면 말소리에 넘어가는데 화상이 약간 끊어지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스피드가 약간 떨어지는 거거든. 약간 지연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옛날엔 더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5G 시대에 그나마 많이 빨라지고 압축이 된 것이 이제 약간의 텀이 있는 거죠. 옛날에 같으면은 한참 있다가 나왔죠. 말소리 나온 다음에 한참 있다가 동작이 나오고 영상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언밸런스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갭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것이 이제 통신기술, IT 기술이 발달되면서 5G 시대에 들어오면 또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5G 시대는 이제 지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제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5G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공간정보 충분하게 이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초연결성. 이거는 아무거나 다 연결할 수 있다. 동일 기종, 동일 업종, 동일 사람끼리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뭐 누구나 이 기종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어떤 것이든 연결할 수 있는 모터가 뭐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연결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기반이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초연결성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때문에 가능하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실내 공간 정보라는 것이 나옵니다.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은 인터넷이 없으면은 실내 공간 정보, 여러분들 TV에서 보는 이제 그런 냉장고를 뭐 자기 휴대폰으로 이제 온도를 오르고 맞추고 그다음에 무선 청소기가 왔다 갔다 되고 그다음에 뭐 그 청정기한테 얘기하면 청정기 알아서 틀어주고 뭐 하는 것들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인터넷이 없으면. 인터넷이라는 것이 되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그것도 이제 공간 정보의 일종이고 통신 일종인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공간 정보 쪽을 이용해서 부동산 쪽에 이용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중이죠. 초저지연성. 근데 이게 뭐냐면 엄청나게 느려 터진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여튼 이제 100분의 1초, 3분의 1초 그것도 이제 끊어짐 없이 이제 빨리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연 속도가 없어지는 거죠.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거의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그런 행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슬로우 비디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TV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뭐 태클 걸었다 아니면 홈으로 들어오다가 태클아웃 당했다 하는 것들을 천천히 보여주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러 이제 그 시간을 텀을 둬서 느린 동작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그런 느린 동작이 지연의 이제 한 단면인데, 그런 것들을 틈을 없애버린 거죠. 틈을 없애기 때문에 초저 지연성이 가능하다. 초저 지연성이 가능한 이유는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센서를 보내서 상대편의 주변에 있는 장애물들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이 지연성이 많이 높아진다고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호 파악 못 되겠죠. 도로를 못 달리겠죠. 그 짧은 텀이 있는 사이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편리하게 만든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초저 지연성의 그런 제약 때문에 신호를 제대로 주고받지 못하는 그 찰나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전이 담보로 되지 않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초저 지연성은 중요하다. 그래서 5G 시대는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들이 이제 그 초저 지연성이나 공간 정보나 IoT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물들,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기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서로 묶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증강현상처럼 실제적인 영상과 우리가 만들어진 영상을 합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실물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증강의 현실인데, 그런 것들이 5세대 통신으로 묶여지면서 우리한테 이제 무인화가 되는 거고, 로봇이 되는 거고, 우리가 없으면서도 이제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들이죠. 다 가능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되면은 이것처럼 인공지능 기반이 되는 거죠. 인공지능도 지금 많이 발달됐죠. 그래서 뭐 알파고 컴퓨터에 의한 바둑이 사람을 5번 둬서 4번을 이겨버릴 정도니까 사람이 이제 그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걸 점점 힘들어지지 않겠나. 왜냐하면 더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많이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걔들은 분석을 하겠죠. 사람보다 뛰어넘게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뭐 사람을 대체할 날이 있겠지만은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 대체되면 이제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고,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근간은 5G 시대, 5G 시대에 이런 기술의 연속성, 그다음에 집합성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 이 중에서 가장 기반은 뭐냐? 공간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이제 3년 됐나? 이제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저는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첫 번째 내건 것이 산업혁명의 플랫폼 구축이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초고속인 통신 속도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다 상용화시키겠다. 이런 모토가 이제 현 정부의 모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뭐 원래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는 개발되어 있었고 지금도 개발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아마 기술 선진국 중에서 탑클래스인데, 단지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랄까 그 도의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인간이 어떤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현실의 법과 어떤 그런 그 불확실성이 충돌됐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이슈화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밀 도로 지도가 아직까지 이제 더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도 들어서면서 이렇게 이제 산업혁명과 이제 공간정보 이런 걸 가지고 있던 모토를 걸고서 이제 국가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제 출범 당시에 이제 그 슬로건이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많은 산업혁명을 거쳐서 지나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뭐 고대국가부터 시작해서 근대국까지 국가까지 오면서 이제 많은 이제 수작업에 의한 노동 집약적인 이제 그런 상황을 그걸 했었는데 18세기에 이제 그 1차 산업혁명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현재 4차 산업혁명까지 총 네 가지의 어떤 이제 혁명이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어떤 산업혁명이 거치면서 이 지구상의 인류의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면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이제 삶의 패턴, 생각의 패턴, 사고의 패턴 이런 것도 다 바뀌죠.
앞으로 어떻게 어떤 패턴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바뀌고 있는 중이죠. 이제 5차, 6차 실제까지 나가면은 뭐 우주 공간을 날아다닐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뭐 가상을 해보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을 1차 산업혁명부터 2차, 3차, 4차까지 오면서 우리는 실현을 했고, 그 실현된 혁명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편하게 따뜻하게 분리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보시는 바와 같이 18세기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면서 산업의 대혁명이 일어나죠. 그 전까지는 수작업에 의해서 이제 직물을 짜고 뭘 만들고 했던 시대가 석탄을 떼어가지고 증기를 만들어서 엔진을 돌려서 가는 데 증기기관차 만들어지고, 증기기관이 되면서 일단 섬유공업 제일 먼저 없어진 게 섬유공업이죠. 수작업에서 다 작업했던 것들이 이제 섬유공업이 직물을 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옷감 한 벌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때부터 대량으로 이제 옷감이 나오면서 저렴하게 나오면서 사람이 이제 그 의식주 중에서 이제 의식 혁명이 되게 이제 편력이 된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근간이 1차 산업혁명.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 이제 섬유혁명이죠, 영국에서.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로 봐서는 실증적인 거죠. 지금 뭐 옷 한 벌 산다고 뭐 어디 가다 보면 옷 한 벌 2,000원, 3,000원인데, 과거에 뭐 그런 옷을 뭐 어떻게 그렇게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겠냐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능하죠. 근데 그런 옷 한 벌이 지금 문제가 아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1차 혁명 때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지구의 어떤 이제 기계혁명이 이제 조금씩 불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증기기관차로 움직이면서 교통도 아주 지엽적인 거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뭐 대륙을 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증기기관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주 혁명의 포인트는 뭐냐면 전기죠.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에디슨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 증기기관의 발명보다 더 큰 혁명이죠. 전기가 없었으면 뭐, 그래서 증기에 의한 힘을 가지고 기계 움직이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이 전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강철, 중공업, 경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철, 그다음에 뭐 화학, 그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너럴 포드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발전되는 거죠. 강철이 이제 제공이 되니까. 철이 제공이 되니까 철로 만들어지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2차 산업혁명의 전기로 인해서 산업혁명의 어떤 덕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전기로 인해서 이제 밝게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전기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전기가 간혹가다 끊어졌거든요. 그것도 전기도 제한적으로 공급됐고, 그럼 뭐 몇 시부터 저녁 뭐 9시 이후로는 전기가 끊어져요. 전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냥 이불 틀고 자든지 뭐 그래야죠. 할 거 없어, 전기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기를 뭐 제한적으로 공급한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하도 못해 몇 년 전에 이제 이렇게 한여름에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서 이제 전력을 좀 제한적으로 공급한다 해가지고 이제 많이 못 쓰게 했던 적이 있었지만은,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도 끝났고, 그래서 전력이 이제 뭐 넘쳐 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쓰는데 충족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죠. 어떤 여러분들 전기가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전기에 대한 고마움을 알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것인데, 전기가 이제 모티브가 됐고, 전기에 의해서 우리 이제 강철, 화학, 자동차 이런 전기적인 산업들이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류의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밝게 되고, 근데 중공업이 발달되고, 철을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뭐 1차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이죠.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죠.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반도체, 그다음에 뭐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는 거죠. 인터넷이 나오면서 인터넷과 이런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저장 기술이 발달되고 하면서 이제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상호작용화가 이때 나온 거죠. 상호작용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터넷은
원래 이제 미 해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미 해군이 월드와이드 웨이브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 미군들의 어떤 위치를 파악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교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월드와이드 웨이브인데, 근데 그것이 이제 그 군사용을 따라서 이제 민간한테 영역이 되면서 워낙 많이 이제 인터넷으로 쓰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지금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인터넷이 없으면 여러분들 깜깜이죠. 여러분들 지금 잘 보세요. 지하철역에서 옛날 같으면 다 책을 봤어. 문고판 책을 많이 팔았고, 저도 문고판 책을 많이 사다 봤는데, 지금은 문고판 책을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아날로그 책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다 보고 머리 숙이고서 보고 있는 게 다 휴대폰. 휴대폰에 들어온 것이 뭐냐? 각종 정보인데, 각종 정보 어디서 받냐?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없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아까 전기 없는 세상 상상 못하듯이 지금은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인터넷이 없으면 집에 있는 냉장고도 핸들링 못해. 그다음에 청소기도 핸들링 못해. 냉장고 핸들링 못해. 그러면 되게 불편하겠죠. 삶에 가서 끄고 올리고 다 해야 되니까. 아니면 맞춰놓고 나온다든지. 근데 지금은 이게 무선으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원격으로 다 가능한 시대가 됐으니까. 또 집에 또 여러 가지 요즘 보면은 집에 CCTV가 많이 있죠. 자기 집에도. 그래서 이제 그 CCTV도 봐. 이런 것이 다 인터넷에 의해서 자기 집에 누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 집을 감시하기 위해서 누가 외부 사람이 들어온지 이런 걸 다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많이 설치하는데, 그런 것들 다 인터넷의 영향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중에 3차 산업이 인터넷이라고 봤을 때, 인터넷은 지식정보의 혁명이다.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모아지는 거죠. 과거에 종이로 되어 있던 이제 그런 문서, 종이로 되어 있던 책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인터넷 기술, 이런 거 통신 기술 막 발달되면서 점점 이제 그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난다. 우리가 어릴 때 80년대, 90년도만 해도 눈 뜨고 나면 몇 메가 반도체가 만들었다 신문에 크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만들 때마다, 개발할 때마다. 조금 더 지나면은 256메가 D램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막 했어. 그때는 뭔지는 몰랐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반도체가 커지면서 집정 용량이죠.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집정 용량이 커지면서 신문지 몇 장 분량을 다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 뉴스였죠. 이슈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3차 산업혁명 시대가 그 반도체, 통신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아날로그가 이제 디지털화 되는 시대죠. 이때 우리나라도 9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지적도의 전산화, 토지대장의 전산화, 그 다음에 지형도의 전산화, 이런 것 전산화가 각계각층에서 많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행정정보도 전산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얘기하는 전자정부 우수국가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지방 정부나 중앙정부 가면 다 모든 걸 다 컴퓨터로 하죠. 컴퓨터에서 자료를 주거니 받고, 근데 앉아서도 문서를 발급받아.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앉아서 무인 등록기에다가 돈만 내면은 신원증명에서 발급을 받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다 전산화 됐기 때문에, 토지대장 등기부 이런 거 다 전산화 돼서 이제는 앉아서도 제주에 있는 토지대장을 보려고 하면 열어서 보면 금방 보이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시간에 아날로그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 사이에 이제 그 사기꾼들 이제 그걸 역용했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어떻든 간에 이제는 그런 정보의 집적화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우리는 이제 지식 정보를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옛날에는 특정인만 가지고 있던 지식이 지금은 이제 이 네이버 들어가서 치면 다 나와. 그러니까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지식의 집적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지식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 요즘 어린이들 말 잘하죠. 그게 뭐냐면 애들도 TV를 보고 인터넷을 봐가면서 사회 돌아가는 걸 다 아는 거죠. 어린 애들이지만 노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면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삶이 보편화되고 평준화되고 지식이 이제 골고루 나눠지는 거죠. 깊이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달되면서, 반도체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이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서. 모든 것이 이제 라인이 아니고 센서에 의해서 이제 간다.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에 두 가지 큰 목적이, 큰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물이 뭐냐면 정밀 전자지도입니다. 정밀 전자지도가 있어야지만이 자동차가 사고 없이 갈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하면서 사방에 있는 모든 시설물 사람들 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하려고 하면 센서가 있어야죠. 센서가 빠르게 정확하게 그걸 판단해서 자동차에 집어넣어서 얘가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서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정밀 도로 지도 위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웨어러블. 요즘 어떤 거 보면 다 웬만한 선이 없죠. 요즘 컴퓨터도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 한 대를 갖다 놓으면 그 책상에 프린터에서 올라오는 선, 그다음에 이거는 인터넷 선, 요거는 전선 해서 엄청나게 선이 거밀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선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것들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웨어러블 시대가 많이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만물간의 통신, 뭐든지 다 연결되는 거다. 아까 그랬죠. 5G의 초연결성, 뭐든지 다 연결할 수 있다. 동종이 아니고 이종까지도, 유사종까지도 다 같이 연결한다 하는 것들이 뭐냐면 통신산업이 발달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산업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뭐든지 연결하고 어디든지 간다 하는 이제 그런 패턴이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어디에 의해서 이제 5세대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1차부터 3차까지는 눈에 보이는 혁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기의 혁명, 어떤 이제 그런 사물의 혁명, 이런 것들의 혁명이기 때문에 1차부터 3차까지는 우리는 하드웨어적인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의 변화. 근데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부터는 눈에 안 보이는 게 변한다 이거죠. 빠른 속도, 그 다음에 포괄적인 변화, 그 다음에 시스템의 혁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어떤 시스템의 변화죠. 어떤 이제 툴의 변화,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혁명은 혁명인데 하드웨어적인 혁명이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 높아졌다는데 취업자 수는 증가가 안 돼.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프트웨어적인 혁명이죠, 다. 옛날처럼 뭐 조금 더 이거 GDP가 높아졌다면 이거 많이 사람을 뽑아서 하는 건 하드웨어적인 혁명인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혁명이 시스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굳이 고용을 안 해도 돼. 로봇 시대, 인공지능 시대니까. 그다음에 연결성 시대니까 IoT가 움직여. 그러니까 로봇 시대,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을 굳이 고용을 안 해도 산업은 성장이 된다 이거죠. 돈을 버니까. 이제 그런 것이 소프트웨어적인 혁명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될 것 같은 뭐냐면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혁명 속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여러분들도 부동산 쪽이니까 부동산 이 공간정보를 배움으로 인해서 이 공간정보를 부동산에 뭔가 접목해서 현재와 같은 부동산의 업무 패턴을 벗어나서 그 상위 개념부터 할 수 있는 부동산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그런 기법, 그 다음에 그런 노하우, 이런 툴을 제가 알려드리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버스, 우리 서울 시내 버스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앱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인데 개인인데 회의 때마다 버스를 놓쳐. 버스를 지금 해서 지각을 많이 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경기도에 있는 그 공공 데이터 지도를 가지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지도가 합성을 해가지고 버스와 관련되는 앱을 만들었어. 그래서 하려다 보니까 몇 분에 버스가 와. 그러니까 뭐 어디 갔다가도 그 버스 시간에 맞춰서 뭐 있다 보니까 지각을 안 해.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너무 편리해. 근데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이제 그래서 이걸 차라리 앱을 만들자. 이렇게 실합니다. 서울 시내 버스 앱을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걸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좋다 보니까 이제 서울 시내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때 서울 시내 서울버스 앱을 여기다가 이제 다운받아 썼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관련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그 서비스를 만드는 일종의 이게 빅데이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냐면 사물이는 하드웨어죠.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인지 데이터,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데이터, 그 다음에 뭐 형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통신 기술과 그 다음에 아이디어, 융합 기술을 합점해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어떤 비즈니스, 그 다음에 사물, 그 다음에 상품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그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네이버에서 왜 이걸 만드냐? 네이버가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네이버에서 강력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국가에서 제공된 데이터였는데, 국가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국가에서는 보통 지도를 업데이트하면 2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합니다. 항공사진에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나름대로 네이버는 이제 그 네이버가 우리나라 이제 포털 업체 중에 이제 탑 클래스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들 자체적으로 지도를 만듭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디 다니다 보면 자동차 위에 축구공 같은 것을 달고서 왔다 갔다 되는 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드맵, 길가에 있는 사물들을 찍어서 지도를 만드는 이제 그런 그 과정인데, 이 뒤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런 상태를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도가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자율주행 자동차 이꼬로 정밀 도로 지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들이 그 정밀 지도가 구축이 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까지도 이제 같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IoT가 되면서 이 실내 공간에서 이제 지도를 생성하는 로봇까지도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한 거죠. 네이버에서. 그래서 이제 상당한 변화죠. 네이버 옛날에 컨텐츠만 제공하는 회사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죠. 삼성이 식품회사, 옷 회사였고 이런 것들은 지금은 뭐 반도체, 컴퓨터 이런 회사로 바뀌었듯이 네이버도 처음에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뭐 로봇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이것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는 반증이다. 아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토부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토부에서 국가 7대 혁신 성장 동력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8대요.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8대 혁신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국토교통부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건설 자동화, 뭐 제로 에너지 구축, 그다음에 가상 국토 공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총 8가지인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상당 부분이 공간정보예요. 공간정보 없이는 이런 것들, 진경 철도도 공간정보 없이는 철도 못 갑니다. 스마트 물류도 마찬가지고, 물류 다니는 길, 누구한테 어떤 물건 배달해주고 이런 것들도 공간정보 상에서 가능한 거고요. 가상국토 공간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부동산 하실 거니까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가상국토 공간은 도시를 만드는데 그 어떤 이제 그런 도시 건축을 할 때 그 어떤 이제 그런 그 에러를 줄이는 거죠. 실패를 줄이는 거죠. 가상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사람이 살 수 있어? 그 용량이 돼? 물은 가능해? 지하철물 상권을 용량이 이 정도 돼? 몇 가구 사는데 용량이 이 정도 돼? 하는 것들이 다 가상국토 공간을 통해서 계산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뭐가 부족하다, 뭐가 안 된다, 불편하다 이런 상태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가상으로 국토를 만들어서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국토 공간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에코시티 이런 것들이죠. 제로 에너지 구축도 마찬가지죠. 지금 탄소 줄이자고 난리죠. 이건 제로 에너지. 제로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제 명목상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효율을 높여서 건축을 쓰다 보면은 제로 에너지가 되지 않겠냐 그런 건데, 그래도 그것처럼 열 효율을 이제 높이자는 그런 거죠. 건설 자동화 마찬가지죠.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 아이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건설 불도저가 가면서 자동으로 흙을 메꾸고 까냅니다. 자동으로 가면서 토량 계산 다 해서 절토량, 성토량, 그래서 불도저 가면서 깎아내리고 롤러 가면서 길을 밀고, 사람이 안 해요. 실시간으로 드론이 측량하고, 그다음에 측량기가 드론하고 교신하면서 위치를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가 이거고 삶에 안락하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역점적으로 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상당 부분은 대부분 다 공간정보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공간정보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여러분들 공간정보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알 것 같아서 공간정보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이지도를 가지고 이미 공간정보를 경험을 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 여러분들 비근한 예로 어디 여행할 때 옛날에는 도로변 주변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종이로 된 전국 여행지도라는 걸 팔았습니다. 책으로. 아마 여러분들 아마 보셨고 사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지도가 전산화돼서 이미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그래서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과거에도 우리는 공간정보를 이용했습니다. 종이지도 가지고. 그게 70년대, 80년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도로지도, 부동산 지도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을 하는데 청사진을 긋고 막 하는데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90년대 우리가 이제 IT, 그 다음에 컴퓨터 통신 이런 것들이 막 발달되면서 뭐 메모리 반도체가 확장되고 하면서 그런 모든 정보들이 전산화돼서 컴퓨터에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은 종이지도가 안 보이죠. 전자지도로 바뀌었죠. 이것이 90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때부터 PC가 막 본격적으로 활용 286에서 막 386, 486으로 올라가고 이제 그럼 내비게이션이 전자지도가 되면서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골프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게 어디든지 전자지도를 가지고 탑재해서 가고 하는 것도 일반화된 거죠. 그게 다 기반이 뭐냐? 전자지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3차원 공간정보다 이거죠. 3차원 공간정보, 실내 공간정보, 3차원 공간정보, 실내 공간정보. 아까 얘기했죠. 웨어러블. 그다음에 IoT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기반에서 3차원 공간정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실내 공간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전자지도를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이제 모바일 지도.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 속에 다 어디 가더라도 옛날처럼 가다가 길을 안 물어보죠. 본인이 스스로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어디 찾아가면서 하죠. 거기에 GPS 위성 신호가 나옵니다. 모바일에 자기 위치가 나오죠. 이 위치가 나오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지구에는 총 24개의 GPS 위성이 돌고 있어요. 전국에, 전 세계 어디에나. 그래서 최소 여러분들 휴대폰에 모르게 몰라도 개활지 같은데 빌딩이 아닌 이렇게 이만큼 트인 데는 최소 4-5개 뭐 적은 데 3개 그 정도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습니다. 위치 신호. 그 위치가 여러분들 휴대폰 속에 들어와서 자기 위치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찾아주는 위치 플러스 거기 전자지도가 있어서 전자지도하고 위치가 맞아 떨어지면 자기가 가는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휴대폰 속에 있는 그 GPS 그 수신기는 약간 오차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밀 수신기 아니기 때문에 측량용이 아니고 뭐 도로 탐측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 오차가 한 10m 정도 벌어지는. 그래서 10m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쓰는데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여러분들이 도로가 있는 도로 옆을 막 지나가. 그래도 내가 도로를 지나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인식할 거예요. 그 정도로 오차를 여러분들이 커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것처럼 3D 공간정보와 실내 공간정보 이런 속에서 살고 있는 공간정보의 역사의 현 주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를 좋아할 게 뭐냐면요.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전산시켰어. 통계청에는 통계 데이터. 그 다음에 국토부에 있는 뭐 주민등록 데이터, 아니, 행자부에 있는 주민등록 데이터. 그 다음에 국토부에 있는 건축 데이터. 그 다음에 지적 데이터. 법무소에 있는 등기 데이터. 이런 거 다 전산시켰어.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다 전산시켜서 구축을 다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그 국가가 만드는 커다란 깡통이라고 하는 데이터 통 속에서 그 데이터 통 속에 수도꼭지가 있어요. 여기는 지적 데이터, 이건 토지 데이터, 이건 등기 데이터 다 있어. 여러분들 거기다 수도꼭지만 꽂아가지고 빼가면 돼. 여러분들 부동산 쪽에 부동산과 관련된 데이터 한번 뽑아가시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나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이미 다 국가가 할 일이 그거니까 국가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놨어.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활용을 잘 안 하지. 안 해요. 왜?
잘 모르기도 하고 한번 접하기 어려우니까 안 해. 근데 실제로 한번 접해보면 되게 편합니다. 남들이 안 할 때 해야지 좀 뭔가 좀 변별력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가가 만들어둔 데이터가 있어요. 또 여기에 뭐 오픈 데이터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요청하면 주는 데이터도 있고, 허가받아서 받는 데이터도 있고, 사는 데이터도 있고, 어떻든 간에 뭐 사든지 뭐 어떤지 간에 뭐 사더라도 그건 싼 거죠. 왜냐면 개인이 그거를 구축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국가가 만들어서 그 실비도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실비를 주고 사서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실비로 뭐 자기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저가니까. 국가니까 싸게 주는 거고, 국민이니까 또 싸게 받는 거고. 근데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놓고 뭐 교통, 복지, 의료, 학교 뭐 이런 다양한 데 쓰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 이런 데이터가 안 들어가는 데 있습니까? 다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전반에 이런 국가의 데이터 수착처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정보의 홍수, 데이터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빨리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쓸 것이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이거죠.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에 우리는 핵심 공간정보는 뭐냐면요, 실세계에 있어요. 실세계에 있으면 그걸 이제 구현을 하는데, 데이터를 구현을 가지고 해. 실세계를 어떻게 구현하냐, 실세계를 우리가 어떤 형태적인 걸 만들어내. 이거는 뭐 사각형에서 삼각형에서, 이거는 뭐 도로, 이거는 뭐 다리,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내. 실세계를 만들어내. 근데 그 데이터까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지금 예전에는 이제 자기 컴퓨터에서 다 데이터를 받고 처리하고 다 했는데 용량이 너무 커. 근데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 발달돼서 대용량의 서버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데가 다 그런 건데, 자기들 포탈이나 아니면 회원들을 위해서 간단한 데이터 깡통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데이터 자기가 집어넣어. 그래서 거기서 필요할 때 자기가 연결만, 인터넷이 있으니까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클라우딩 기술. 그래서 데이터 수집 저장 기술이 가능하다. 자기 하드웨어가 작아도 상관없다. 예전에는 컴퓨터를 사게 되면 하드 용량이 얼마야? CPU가 얼마야? 이런 거 물어봤는데, 지금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 저기 인터넷만 되면 다 되니까.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인터넷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한 시대고, 그다음에 데이터 저장 용량이 작아도 클라우드 기법에서 상대편 그 데이터 서버에서 빼와서 자기 데이터만 빼와서 쓰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기술. 그다음에 이제 IoT. 이게 어떻게 연결하냐? 인터넷이기 때문에 연결하는 거죠. 인터넷이 없다면 IoT 기술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클라우딩 기술은 반드시 IoT가 연관되어야죠. IoT 인터넷이 없이 어떻게 자기 컴퓨터하고 그 포털 없이 그 서버하고 연결합니까? 인터넷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IoT 기술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필연적인 거죠. 그다음에는 뭐냐면 빅데이터 기술. 여기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자기가 구축한 데이터가 있어. 근데 그런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그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들어가서 아무 키워드 한번 쳐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어. 거기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뭐 전 세계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의 야후라든지 미국의 야후 들어가서 뭐 키워드만 치면 그 데이터가 몽땅 다 떠. 그거 다 오픈되어 있는 거야. 더군다나 또 유튜브도 있어. 그런 데이터의 홍수 속에 살기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자기 데이터 플러스. 그래서 자기가 그 데이터를 뭉치는 거죠. 일종의 밀가루 사다가 거기다가 물 넣고, 그 다음에 다른 반죽 넣어서 뭐 자기가 원하는 반죽거리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갖다 집어넣는 거죠. 이거저거 다 넣을 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서울 시내 버스 앱이든지, 그다음에 서울 시내 심야 버스도 그 빅데이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이터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통신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만 내면 얼마든지 부동산 쪽에 부동산을 앞으로 리딩하는 새로운 부동산 비즈니스 품목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AI. 이게 여러분들 지금 뭐 부동산 쪽이시니까, 부동산의 대부분 뭐 중개나 매매나 이런 것들 매매 계약해주고 안내해 주는 것이 고작인데, 지금 보면 부동산업의 거의 한 90%가 그겁니다. 근데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들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그 업종은, 그 업무는, 업종이 아니고 업무는, 그거는 앞으로 AI, 로봇가 다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다 해줄 겁니다. 그 많은 법령, 한 번지에, 한 집안의 위치에
그 위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다 집어넣고 건축법, 도시계획법, 뭐 부동산법 다 넣어가지고 이 위치에 어떤 것이 건물이 들어서야지만이 최대의 이익을 나는 건물이 되고 누군가 소개해주면 얼마씩 나오겠냐 분석해달라. 그런 것들은 이제 법령 다 분석하는 거 빅데이터가 할 거고, 그 다음에 분석해서 어떤 건물이 나와서 앞으로 월수익이 얼마씩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은 AI가 다 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할 게 뭐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상위의 개념에서 AI나 빅데이터가 하는 그런 로봇이 하는 그런 그 기능 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찾아서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린 거죠. 키워드가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세계, 여기는 보시는 바와 실세계가 자료를 구축했지만은 이제는 실세계와 데이터가 서로 상호를 제어를 해서 상호 호환적이고 보완적인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업무, 그다음에 새로운 업무 패턴 만들어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그거다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거를 터득하고 있는 중이고 체험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 근데 체험하면서 이게 저한테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런 게 있었네? 아마 느끼실 겁니다. 느끼셨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오늘 이 강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흘러가고 있어. 흘러가는데 아까 얘기했죠. 보고서에 얘기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르는데 이미 우리는 보고 있는 거야. 4차 산업혁명을. 여러분도 보고 있고 저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빨리 편승해서 같이 보조에 맞춰서 따라가기만 해도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책들 나오고 방송 많이 나오죠. 근데 각자 분야에서 하는 것들인데 아까 얘기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공간정보고, 공간정보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 지도입니다. 지도. 그 다음에 가장 키워드는 뭐냐? 정보. 정보와 지도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가 되는 거, 공간정보가 없으면 4차 산업혁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국토부에서 8대 정보 혁신 추진까지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기반이 다 뭐 땅이고 공간정보고 다 이런 것들인데 지도고 그런 거 없으면 되겠냐. 그래서 공간정보는 뭐 입에다가 거품 물고 얘기해도 크게 과한 얘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이제 뭐냐면 공간정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공간정보라고 했죠. 공간이라 했죠. 공간에 있는 자료가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자료하고 정보하고 의미를 아십니까? 자료라고 하는 건 단편적인 어떤 단순한 객체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정보는 자료를 모아서 유의미한 걸 만들어내는 거죠. 뭐 자료도 유의미한 건 아닌데 단순한 의미죠. 근데 단순한 의미의 자료를 모아서 이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게 자료의 개념보다 상위 개념인 정보로 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료가 하나는 이거 그냥 책상이었는데 책상 위에 책이 있고 노트북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벌써 뭐 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정보가 입력이 된 거야. 이 사람이 그걸 봐가면서 컴퓨터하고 책이 있어. 그러면 이게 전산 전문가네. 그러면 책상이란 단순 개념과 그다음에 뭐 컴퓨터란 단순 개념 이런 것들 합성해서 정보를 만든 거죠. 이 사람은 컴퓨터를 다룬 뭐 프로그래머야 아니면 뭐 기획가야, 분석가야 이런 식으로 정보가 되는 거죠. 그게 자료와 정보의 차이다. 그래서 공간도 마찬가지다. 공간도 우리가 있는 어떤 공간이 그냥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짜가 뭐냐면 사이공짜입니다. 사이공짜. 그다음에 비어있는 공짜 그러면 사이가 한자인데 비어있는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공간이야. 근데 거기에다 정보를 넣었어. 그게 공간 정보.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공간이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공간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그 인식은 이제 점, 선, 면, 객체를 집어넣는 거죠. 점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간 정보적인 측면에서 점은 0차원이라고 합니다. 0차원. 한 점. 유니크한 점이죠.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점이 유니크한 점이에요. 그 다음에 점과 점이 두 개 있어. 점과 점을 연결해. 선이 되겠죠. 그게 1차원. 그 다음에 점이 3개 있어. 점을 3개를 다 합쳐. 그럼 삼각형이 되겠죠. 그게 면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게 2차원. 2차원적인 거에다가 올리면 이게 뭐냐면 3차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공간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단순한 공간에서 단순한 자료의 의미에서
공간에다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을 넣어서 우리는 만들어낸 거죠. 4차원 얘기 금방 했지만 이런 것이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만 있어. 고정돼 있어. 이러면은 정보가 멈춰 있는 거죠. 멈춰 있으면 그거는 고정된 데이터가 되겠죠. 의미가 이제 그 상태에만 있는 데이터인데, 이제는 거의 4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는 겁니다. 과거에 이래 어땠어? 현재 어떻고 앞으로 어떨 것이야. 앞으로 예측하는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인지 그런 것들인데, 뭐 과거에 어떤 데이터가 있었어. 근데 그 상태의 데이터를 갖다 현재에서 분석하니까 이래 됐어. 근데 이 과거와 현재 데이터 분석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야. 근데 나갈 것인데 다른 데이터를 넣어. 빅데이터를 넣어. 그래서 넣어가지고 그 데이터가 다른 쪽으로 융합돼서 또 다른 정보를 양산시키는 그것들이 현재 우리 빅데이터 개념이고, 이제 그런 우리는 공간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 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하늘, 땅, 바다, 공간상에 존재하는 이제 자연적인 거나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라든지 이거에 관련된 인지할 수 있는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늘, 땅, 바다의 그냥 정적인 그 객체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것이 공간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간 정보 종류. 공간 정보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공간 정보 종류 다양하게 있죠. 아까 여러분들 휴대폰 속에 여러분들 지도를 빼서 어디 갈 때 티맵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 보면. 그 티맵 특정 회사를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그 티맵도 보면 이제 그 기본이 전자지도가 깔려 있는 거죠. 아니 뭐 어디 갈 때 휴대폰 켜놓고 뭐 찾아간다?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요즘 많이 얘기 나오죠. 뭐 내가 목적지부터 내가 있는 데부터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입력을 하면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버스 몇 번 타라, 지하철 몇 번 출구에서 몇 번 갈아타고 그다음에 내려서 걸어서 몇 분이 다 나오죠. 그게 다 공간의 개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또 걸어간 지도면 도보지도, 지하철이면 지하철지도, 이런 비행기에서 찍으면 항공사진 지도, 이런 식으로 다 공간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죠. 목적에 의해서, 툴에 의해서, 생산 방법에 의해서 이런 상태가 공간 정보의 종류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널려 있다. 이제 공간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도 많이 늘어났죠. 옛날에는 다 현재 가서 조사하고 측량기 들이밀고 측량하고 했던 것이 이제 고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비행기에서 찍어서 이것처럼 항공사진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드론을 찍기도 하고 위성에서 찍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 그래서 공간 정보 종류가 다양해졌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하나의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지구를 이 하늘 공간상에서 비행기끼리 하늘길이죠.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 내비게이션 가지고 자동 항법 장치가 누르기만 하면 목적지로 가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이 없어서 아주 오래된 시기에 이는 이제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에 지도가 있었죠. 비행기를 봐가면서 이제 가는 시기. 그래서 항공도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 해도도 마찬가지죠. 해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남북이 이제 분단돼 있기 때문에 이제 NLL을 넘어가면 안 되죠. 그 이제 어선을 고기를 잡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배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NLL 선이 나옵니다. 아니면 EEG 선이 나온다든지. EEG는 뭐냐면 배타적 경계 그 선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나라 영토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공해상에 떨어지겠죠. 공해상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중국이나 일본하고 다 EEG가 겹쳐 있어서 중국도에 있어서 넘어가면 다 상대편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배타구역 선 이런 것들 다 나와 있는 거죠. 또 이 선을 넘어가서 어뢰행위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감독하는 거죠. 선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왜 어떻게 하냐? 해양조사선이. 왜냐면 해양조사선에 GPS 투신기가 있고 거기도 내비게이션이 있고 해도가 있습니다. 상대편 어선도 떠 있어. 상대편 어선에 GPS 수신기가 있어. 그러면 GPS 수신기가 있어. 저게 뭐 명랑호야. 명랑호가 어디에 떠 있는데 너 선을 넘어갔어. 보여.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제 지도선에서 넘어가지 마. 이제 무전을 치겠죠. 이런 상태가 이제 해도에 우리는 혜택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육도.
육지에는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죠. 원래부터 이제 인간이 원시 시대부터 지나오면서, 원시 시대도 이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동화 같은데 뭐 보물섬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보물지도. 이제 그런 것들도 지도의 개념이죠. 어디에 보물이 있다. 조그만 지도지만은, 조그만 이제 뭐 간단한 지도지만 어디 뭐가 있다는 것들이 지도의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는 인류가 살아오면서 지도부터 시작했다. 그때 뭐 국가가 형성되고 이제 부족이 형성되면서 이제 됐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지도 속에 살고 있고, 육지에도 지도가 있다. 또 뭐냐면 천구도, 뭐 육지, 해양, 이거 어떤 항공 말할 것도 없이 다 있는데, 천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도 지도가 있어요. 이 천문학자들 보면 다 지도가 있죠. 근데 거의 천문에 어느 쪽에 가면 어느 쪽 별이 있고, 어느 쪽에 가면 어느 해성이 있고, 이런 것을 다 지도에서 표현하는 거죠. 이게 보시는 것 같이 수금지와 수금지와 명왕성, 해양성, 토왕성까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주의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태양계를 나타내 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지도를 통해서 나온 거죠. 여기 참고적으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화폐는, 제가 이제 화폐 전문가로서 제가 수집하는 것들을 카테고리를 불려서 제가 이 교육 컨텐츠를 쓴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컨텐츠에 맞는 화폐를 제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고급 컨텐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공간정보를 왜 하느냐, 왜 우리가 공간정보 활동과 경제활동을 하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경제활동을 해야지, 돈이 생겨야지 안락할 거 아닙니까? 경제활동 안 할 거. 그러니까 경제활동 하려면 생산을 해야지. 어디서 나옵니까? 아니, 쌀이 그냥 나오냐? 쌀도 땅에서 나오는 거죠. 돈을 벌려고 하면 뭐 자동차 운전한다? 그럼 자동차 운전을 뭐 어디서 합니까? 땅에서 하든지 하늘에서 할 거 아닙니까? 다 공간이죠. 공간. 그래서 생산의 3요소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동, 자본,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건 없죠. 노동이 없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본이 없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토지는 더욱더 없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가 생산의 3요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토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산의 기반이 되는 거고,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돈이 모이는 거죠. 이런 토지가 없다고 하면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어떤 이슈도 없는데. 이제 거기 하나 더 추가시킨다고 하면 이제 경영. 이제 경영을 넣어서 이제 어떤 생산의 4요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제 공간을 활용하는 어떤 이제 모티브가 되고, 그 공간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욕이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토지의 진화는 옛날에는 그냥 그 소유권을 쟁취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단순하게 땅을 갖다 가지고서 생산에 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이제 단순한 개념에서. 근데 그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서. 그래서 과거에 경작하고 근대적으로 넘어서 뭐 이렇게 토지를 뭐 쟁탈하고 싸움하고 하던 시절, 지금은 이제 뭐 약간 이제 장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개념.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인해서 이제 국경이 없어진다. 국경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어느 미국 회사 기업이 아니고, 뭐 한국 회사 기업도 아니고. 지금 삼성도 여러분 보시면 삼성의 뭐 이정 회장이 뭐 몇 프로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가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다 보면 뭐 경영권은 뭐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외국인도 상당 부분 지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국민은행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렇듯이 기업도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죠. 어느 특정 국가의 기업이겠지만은, 이제 그런 기업도 이제 국경이 점점 허물어지면 글로벌 기업이 되고, 이제 이 국경도, 토지도, 경제도 이제는 글로벌 경제가 돼서, 이제 물리적인 어떤 경제 개념이 이제 약간 바뀔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그거죠. 사이버 토지의 개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포켓몬고 같은 것들이 그거죠. 넘나들면서 어디에 튀어나와서 싸움하고 깃밟고 가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버 국토의 개념이죠. 증강현실이죠. 실질적인 지도의 개념을 넣어서 거기다 게임을 접목한 거죠. 증강현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토지는 진화하고 있다. 어디로 진화할지 모르겠지만, 이 토지가 여기 지구상에 있는 토지뿐만이 아니고 달에 있는 토지까지도 아마 이제 누가 이제 깃발을 꽂으면 이제
사람이나 국가의 이제 토지가 되고, 아니면 그 국가를 떠나서 거기다가 본인 나라에 만들면 그 다리는 나라의 땅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토지는 지나고 있다. 어디를 튈지 모른다 하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이렇게 공간정보를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럼 왜 공간정보냐? 왜 공간정보를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또 배우려고 하고 또 여기서 특강까지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공간정보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크게 부담이 없는 게 뭐냐면, 그 같은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나 이런 여건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실현이 가능해. 그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 건축은 안 해도 돼. 그 공간에서 뭘 벽돌을 안 쌓아도 돼. 가상의 공간에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의 개념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여러분들 실내 골프장 같은 거 많이 가보시죠. 실내 골프장. 그런데 보면 앞에 스크린이 펼쳐져 있죠. 필드가. 거기서 골프를 치죠. 그럼 마치 현장에서 골프 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일종의 증강현실이거든. 그 골프장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골프의 그런 기법이나 어떤 규칙을 집어넣어서 어떤 타수를 집어넣어서 골프장을 만든 거, 실내에다가. 그것이 가상의 공간이죠. 그러면 가상의 공간에서는 뭐 돈이 크게 안 들어가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것이 이제 가상의 공간이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 그 공간을 아무리 이용해도 없어지지가 않아. 없어지지가 않는다. 항상 그 공간이 있어. 써도 안 달아. 돈도 더 안 들어가. 들어가봤자 뭐 인건비나 이런 거 조금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다. 아까처럼 뭐 트윈 시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과거에 뭐 도시를 지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뭐 민원이 나오고 집단 민원 나오고 뭐 하수가 잘못돼서 어떻고 뭐 전기시설 잘못해서 어떻고 이런 것들이 뭐 다 뭐냐면 시행착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런 현상이 될 것이다. 아니면 뭐 그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자연 영향 평가라든지 기후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시뮬레이션 했었다고 하면은 그런 민원 나오는 것 상당 부분 줄어들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했기 때문에 이제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면 얘기를 안 하죠, 사람들이. 근데 못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집단으로 민원이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런 상태들이 공간 정보를 통해서 미리 실현을 시켜보고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상당 부분 민원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다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공간 정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 정보가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공간 정보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거죠. 공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만 좀 뭐든지 만들어내. 새로운 아이디어하고 공간 정보하면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돈도 별로 안 들어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부동산도 이게 지금 미지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과 공간 정보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그동안 서로를 잘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양쪽의 갭이 너무 큰 거죠. 행정적이나 제도적인가 기술적인 공백이 너무 커. 그래서 그런 갭을 저도 이제 공간정보 지적, 그 다음에 부동산 가운데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내가 이쪽에서 가운데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도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 그 다음에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 아니면 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국가의 발전이고 개인의 발전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산업의 발전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공간정보가 무엇이냐? 이제 공간정보는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도 위에 이제 표현 가능한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지도 위에 표현이 가능한 것들, 표현이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뭐 감정 표현 같은 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빼고 불필요한 것들, 거기에 지도에 넣어서 뭐 크게 필요가 없는 것들 안 넣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빼고서는 필요한 기본 정보를 넣어서 위치나 분포, 그다음에 정보를 넣어가지고 그걸 서비스 해주는 거죠. 그 서비스 해준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쓰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거기는 공간 정보는 아까 얘기했죠. 과거의 데이터, 현재의 데이터, 미래의 데이터가 있어. 그래서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4차원이라고 얘기했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데이터들이 시간 개념과 합쳐지면서 우리는 다양한 또 다른 어떤 이제 그런 데이터의 어떤 이제 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 예측을 못하겠죠. 과거에 어땠는데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는 과거에 어떻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오는 거지. 과거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다 하는 것들은 반쪽의 예측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통계라는 것도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능하게 공간 정보와 시간의 정보는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한 다양한 또 다른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우리 공간 정보 하는데 지리적인 것만 넣습니까? 거기 인문사회 통계적인 거 다 집어넣죠. 그럼 인문사회 통계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간 정보 기반이 해서. 그럼 공간 정보라고 하는 기반 정보 기반에서 인문사회 경제 뭐 이런 것들 다 주택 다 넣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정보의 양이 풍성해지죠. 거기다 풍성해지면 먹을 게 많죠. 살이 많이 찌죠. 그래서 그런 그 기반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뭐냐면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공간 정보의 데이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형 정보. 도형 정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단 실세계, 자연 현상, 인공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다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어. 점의 형태, 선의 형태, 면의 형태, 높이 형태, 뭐 입체적인 형태. 다 형태는 도형 정보입니다.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점의 형태, 선의 형태, 면의 형태 다 어떤 형체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도형 정보고, 도형 정보라고 하는 것들에다가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죠. 자, 여기 테이블이 있어.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일단 리모컨인데, 리모컨은 직사각형이야. 근데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무생물이야. 그럼 이게 뭔지 모르죠. 근데 여기다가, 이거는 리모컨 컨트롤러. 리모컨이야. 그래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게 속성 정보. 그래서 공간 정보에는 도형 정보 플러스 속성 정보가 있다. 이게 기본이다. 도형 정보에 대한, 또 그 분류는 나중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내가 또 이제 학문적으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형 정보와 속성 정보가 공간 정보의 기본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아날로그 지도가 이제 디지털 지도로 갔다.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는 도면에 의한 책자에 의한 지도를 봤는데 지금은 이제 도면이나 책자에 의한 지도를 보는 거는 박물관에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도면이나 책자에 의한 지도는 별로 없죠. 어디 가면 이제 간혹가다 이제 관광지도라고 한 장에다가 이렇게 준 게 있죠. 그래서 그 정도의 아날로그 지도는 보일까? 아마 전문적인 지도는 아마 잘 안 보일 겁니다. 왜냐면 다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IT 산업과 그 다음에 모바일이 이제 합쳐지면서 우리 이제 무수히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다. 근데 IT 산업과 그 다음에 통신 기술이 없으면 공간 정보는 정체된 정보죠. 정체된 정보는 그 이식이 안 되고 퍼져나가는데 한계가 있겠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 공간 정보면 뭐 반쪽짜리밖에 안 되겠죠. 자기만 알고 있다고 하면 뭐 상당히 제한적이죠. 근데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무수히 많은 일대 N의 개념으로 정보가 흘러나간다고 하면 아주 대폭발이죠. 그럼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그거죠. 뭐 어느 사이트에 뭘 하나 올렸어. 근데 그거를 그려줘서 전 세계 사람 동시에 봐. 그럼 1대 N이죠. 무한대가 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정보의 정보 전달력의 폭발력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 정보가 IT 그다음에 통신 기술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공간 정보는 다른 산업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창출하고 서비스를 해주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된다. 이 공간 정보 없이 다른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배달업을 한다. 공간 정보 없이 뭐 음식업을 한다. 가능합니까? 찾아온 사람만 해야 되는데 홍보도 안 되는데 홍보하려면 지도가 있어야죠. 뭐 전달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공간 정보인데 그거 없이 뭐 음식점을 한다. 그럼 찾아온 사람만 해야겠죠. 그러면 매출량이 뚝 떨어지겠죠. 이런 것이 공간 정보의 힘이다. 그래서 공간 정보는 다른 사업과 매칭되면서 엄청난 폭발력, 되게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또 공간 정보는 유비쿼터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폭발할 수 있는 아니면 여건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다. 왜냐하면 공간 정보도 정보통신 기술도 발달돼. 근데 공간 정보도 발달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공간정보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요. 예를 들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10억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10억에 한 8억 정도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데이터가 요만큼 나와 있지만은 밑에는 엄청난 데이터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기 위해서 밑에 있는 데이터가 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비용, 저장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구축한 70 내지 80%의 비용을 차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전산화되면서 이제 정보의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됐어. 그래서 정보를 새롭게 구축하는 비용 크게 안 들어가.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다른 정보하고 융복합해서 다른 걸 창출시키는 이제 그런 비용이 들어가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유비쿼터스라든지 미래 인공지능 사이에서는 되게 공간정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할 것이다. 그거 없이는 다른 그 금방 얘기했던 그런 것들 논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사람이 다들 아시겠죠?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되게 영웅이죠. 유럽에서 영웅이고 프랑스에서 영웅인데 어떻게 보면 영웅이면서 이거는 이제 프랑스적인 관점이고 유럽적인 관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공간정보 전문가로서 봤을 때는 침략자예요, 침략자. 왜 침략자냐? 프랑스에서 국한시키지 않고 유럽을 다 가서 러시아까지 건너가서 러시아를 이렇게 정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면서 그 많은 땅덩어리를 얻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많은 땅덩어리를 다 접수해서 얻으면서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많은 땅덩어리를 관리하고 하려고 기록하려고 만든 것이 이제 지적도 하고 토지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누구네 땅이고 여기는 어떤 곡물이 나오고 돈이 얼마큼 나오고 이런 걸 다 적었어. 그 뭐 이렇게 적어서 누구네 땅이고 얼마큼 나오고 하는 것들 다 적으면서 그것이 지금의 토지 대장. 그다음에 그거를 도면을 만들었어. 그 지적도에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폴레옹 지적제도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중개사 시험 볼 때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지적제도냐 묻는 시험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폴레옹 지적제도인데 그게 이 나폴레옹이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유럽을 침략하면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었던 토지대장 지역도에 근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지금도 우리나라 토지대장이 지번 면적을 등록하죠. 그리고 지역도 기록하죠. 그것이 나폴레옹이 썼던 그런 제도를 갖다가 도입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폴레옹 지역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중개사 시험에 간혹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침략자이죠. 여기는 이제 정복자고 하는데 여기 개척자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정복자고. 근데 어떻든 간에 뭐 그 개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남긴 그 제도, 공간정보 이런 것들은 지적도, 토지대장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지적도에 근간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이 진짜 프랑스에서 1962년에 발행된 100프랑짜리 돈입니다. 되게 화려하죠.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강의하게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여기 숨어있는 또 숨어있는 비밀이 있어요. 화폐. 그것도 내가 이제 퀘스천 마크로 놔두고. 왜냐면 그 비밀까지 알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하여튼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는 나폴레옹이 지적제를 만들었고 그 지적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나폴레옹 지적제도가 근거에 돼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는 정도만 알고 그 정도로 이제 공간정보가 옛날부터 중요했고 토지를 정복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거 만듭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이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지금도 그런 제도에서 만들어진 지역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가. 그래서 세계는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영토전쟁입니다. 영토전쟁이 부활되기도 하죠. 그래서 과거의 영토전쟁이 이제 뭐 배타적인 영토의 경쟁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내 구역, 여기는 내 구역, 여기는 내 부속당, 여기 너 넘어오지 마. 이렇게 물리적으로 충돌했죠. 근데 그래서 그 원하는 게 뭐였나? 시장을 만들고 월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문부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많은 그 노예들을 이제 착취하기 위해서. 노예를 왜 착취하나? 노동력이니까 착취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과거의 영토 분쟁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뭐냐면 사이버 영토 분쟁이죠. 사이버 영토 분쟁. 그래서 이제는
공간의 개념이 아까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개방돼서 이제 아까 그 글로벌 기업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영토도 이제 그 글로벌 영토화 개념이 되는 거죠. 물론 물리적인 영토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사이버가 하도 이제 양상이 되고 기업들도 왔다 갔다 자유되고 무역도 이제 뭐 FTA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금을 서로 호혜적으로 해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점점 벽이 허물어지면서 영토의 개념이 이제 사이버 영토로 많이 흘러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도를 우리나라가 이제 그 종이 지도로 되어 있던 거를 디지털 지도로 다 바꿨습니다. 바꾼 것이 97, 8년 그때 이제 우리나라 엔자이스 사업이 되면서 이제 그 다 끝났는데 그때 되면서 구글이 불과 한 5, 6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야, 한반도의 지도를 다 줘. 우리나라한테 지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글이. 공짜로 그것도. 이제 고민이죠. 우리나라 이제 그 관계부처 장관끼리 회의를 하고 막 했는데 결국은 안 주는 걸 했습니다. 국방부 뭐 이런 데서 안 준다. 국가 보안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안 줘도 이미 구글은 위성 데이터를 갖다가 정밀한 위성 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줘도 뭐 우리나라 그 지도 이상만큼의 어떤 정확도는 아니겠지만 약간 떨어지는 정확도지만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정확한 지도를 원하려고 한국한테 달라고 했는데 한국이 안 줬죠. 그런데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정부의 누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예산을 투입한 건데 몇 천억이 들어간 건데 그걸 공짜로 달라고 하니 뭐 관련된 공간 정보나 측량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난리죠.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뭐냐면요. 이 구글은 구글로서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들 막 개발하는 중이고 그거를 한국에다 받은 데이터를 거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집어넣으면 이제 구글 자동차나 뭐 구글의 무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구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뭐 포털 서비스를 이런 데다가 한국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걸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지도를 받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가 정밀 지도를 안 줬기 때문에. 근데 그런 단점은 있어.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한국에 낮은 퀄리티의 지도의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제 단점이죠.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어느 게 좋은 일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렇듯이 구글이 우리나라를 상대해서 지도를 달라. 안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이미 끝났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뭐냐면 영토 문제, 사이버 영토 분쟁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한국은 디지털 영토 전쟁 중이라고 써놨죠. 이게 뭐냐면 구글이 한국 지도를 반출해달라. 안 된다. 된다. 했던 것들. 그다음에 뭐 포켓몬고 나오죠. 포켓몬고도 전 세계적인 게임이죠. 한국 영토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지도가 없어. 뭐 포켓몬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어디 같은 데는 잘 안 나왔었죠. 지도가 없어서. 뭐 주인공은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도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그러면 세계적인 게임인데 한국에서는 잘 안 된다. 그러면 한국의 이미지라든지 게이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식상하겠죠.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이 우리나라에 상대해서 지도를 달라 안 된다 해서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감론을박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나갈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영토 전쟁 그러면 지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냐? 우리나라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도가 옛날부터 있었고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있었고 이제 근자에는 이제 우리나라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이 유명하죠. 이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804년부터 해서 1866년까지 살아 계셨던 분인데 대동여지도 만든 건 유명하시죠. 대동여지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대동여지도 보이죠. 그래서 대동여지도 가지고 만들면서 이 지도 기술을 썼습니다. 세상이 험악하면 지도를 가지고 광폭한 무리를 쳐내고 물리치고 세상이 평안할 때 지도를 가지고 백성을 편안하게 떠라 하는 것이 지도 기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를 만들어서 지금도 이제 있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지도에 대한 개념, 공간에 대한 개념은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여기 이제 독도가 보이죠? 독도도 화폐에 나와. 여기도 한반도가 나와.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한글의 문구가. 이게 이제 남한에서 발행된 건 아니고 북한에서 발행된 건데, 제가 이제 화폐 전문가이다 보니까 공간정보 쪽이고 지도 쪽이다 보니까 측량 쪽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이게 내 전문가가 더구나 우리 뭐 북한도 한민족이고 남한도 한민족인데 한민족이 이뤄놓았어. 이걸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공간정보 쪽이고 지도 쪽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쟁취하려고 미국의 경매 시장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이거 쟁취한 겁니다. 거금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나중에 뭐 수업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별도의 특강도 해드릴 거고, 이런 특강 말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공간정보 이야기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지도 이야기, 역사적 인물들이 있다.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의 문물이 크게 발달된 건 아니라고 폄하하는데, 나름대로 저도 불만은 있지만 나름대로 공간정보나 과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했던 위인들이 계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이 전 세계 기업들은 이제는 지도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지도가 없으면 안 된다. 아까 얘기했죠. 뭐 구글, 그 다음에 이제 IBM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차세대 먹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증강현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다. 근데 그러면 이것이 과연 뭐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차세대 먹거리 이런 것들이 기본은 뭐냐? 공간정보다. 공간정보 없이는 이런 차세대 먹거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자율주행 자동차, 아까 얘기했죠. 정밀지도 없이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갑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드론, 나중에 제가 또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드론도 드론을 가지고서 공간정보 찍습니다. 비행기도 찍는 게 아니고 드론도 찍어서 되게 경제성이 좋아요. 그리고 드론이 가는 길을 만들어놔야 돼. 드론도 지금 얼마 없기 때문에 드론 길이 없지만, 나중에 보세요. 이제 드론 택시가 생기고 드론 자가용 생기고 드론 가지고 뭐 이거 배달 드론 택배 가다 보면 엄청나게 하늘이 막 새카맣게 달 날도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그래서 드론도 되게 중요하다. 3일 인터넷?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이 공간의 개념이 집안에 안방이고 건너방이고 거실이고 다 이런 공간이죠. 그 공간 정보죠. 거기에 여기 냉장고가 있고 여기 청소기 있어. 이런 것들이 다 공간 정보의 객체들이죠. 그래서 공간 정보에 앞으로 이런 차세대 먹거리. 인공지능 말할 것도 없죠. 인공지능도 여기에 인공적인 어떤 늘어진 걸 심어넣어서 인지기능을 만든 건데, 인지기능의 기본은 공간 위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재 전 세계 기업들은 이 지도를 강화시켜서 난리인 거죠. 보세요. 구글, 한국에 우리나라 상대에서 그 지도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죠. 이런 것들도 왜냐면 구글이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면 수출하면은 한국은 안 되고 다른 나라는 다 수출해. 그럼 안 되니까 한국을 상대로 지도를 달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정밀 지도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못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한테는 뭐 그냥 퀄리티 낮은 지도를 탑재시켜서 자동차로 수출하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이제 중국의 위치정보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버도 이제 우버는 아시겠지만 자동차 공유업체죠. 근데 거기도 공유업체지만 이제 구글 지도를 만들었던 사람을 영입을 한 거야, 이게. 왜? 지도가 이제 앞으로 생명이니까.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도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컨텐츠 회사를 출발했지만 지금은 뭐 위성사진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사진 속에 찍혀 있는 위치 정보를 찾아서 서비스 해주는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도가 필요한 거야, 이게. 왜냐면 단순하게 컨텐츠 업체지만 누군가가 무수히 전 세계 많은 그 팬들이, 아니 그 회원들이 사진 찍으면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사진 속에 있는 위치를 찾아주는 거죠. 저도 작년에 이맘때 캐나다 갔다 왔는데, 캐나다 막 찍은 게 있어. 사진 찍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캐나다의 어느 지역이라고 다 나와. 인공위성에서 위치, 좌표를 찾아가지고 그 점의 날짜와 위치가 다 나와, 이게.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 외국 나서 찍어보세요. 모르지만 그게 다 나와. 그게 다 위치 정보다, 이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이제 정보의 홍수, 공간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지만, 이제는 월드와이드 웹이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등장해가지고 이제는 너무 심플해지는 거야. 자, 보세요. 우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회사죠. 우버 택시회사. 근데 우버에 차량은 없어.
다 남의 차야. 남의 차인데 우버란 간판을 달고 서비스를 하는 거야, 이게. 자기 차는 하나도 없어. 자, 페이스북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디어 회사인데 여기는 컨텐츠가 하나도 없어. 자, 페이스북에 보면 여러분들 다 올리죠. 내가 어디 가서 뭘 했고 뭘 먹었고 어디 가 있었고 다 올리죠. 여러분들이 다 올리는 거야, 이게. 근데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공간만 만들어 준 거야, 사이버 공간만. 그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세계적인 숙박업체죠. 근데 얘들은 자기네 부동산이 없어. 다 전 세계에 있는 그 숙박업체를 끌어모아 자기 회사 이름을 갖다 두고서 회원을 모집하고 서비스 해주는 거야. 그게 지금 에어비앤비죠. 이렇듯이 이제는 세상은 변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변해있고 저도 변해있다. 저도 지금 안 놀아요. 안 놀고 지금 저도 이제 열심히 이거저거 배우고 있는데 하여튼 뭐 돈이 되는 것 좀 하려고 이제는 뭐 뭔가 좀 이바 좀 해보고 싶은 거 조직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변해진다는 얘기죠. 부동산이 변해야지 여러분들도 부동산의 먹거리를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가지고 있던 고통적인 시각도 여러분들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 하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약간 있을 겁니다. 많이. 근데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단편적인 시각도 이제 바꿔야 된다. 이제는 부동산은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안 변합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일을 아까 얘기했어. 그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다 해주는데 그럼 그거에 종속이 될 거냐, 그 위에 상위 개념을 핸들링 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 몫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변화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공간정보가 위치정보라 했죠. 위치정보, 공간정보. 공간정보에 대한 위치정보가 발달되고 있다. 이것조차도 발달되고 있다. 네? 옛날에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거, SNS에서 나오는 위치정보였는데 이제는 이제 센서 기술, 센서라는 것이 자동차의 가장 두 가지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면 센서 기술과 정밀 도로 지도입니다. 그건데 그 센서 기술이 앞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이고 그거에서 이제 앞으로 취득한 정보가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측위 기술. 이제 지금 뭐 옛날 측량이 옛날에는 측량 기술자였어요. 측량 기술이라고 했어. 근데 지금은 핸드폰으로도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어.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위치 정보가 발달됐어. GPS 위성도 발달되고 수신기도 발달되면서 여러분들 휴대폰 속에도 그 측위를 탐지할 수 있는 수신기가 있어. 그 정도 발달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측위 기술이 그 상위 개념에 다른 개념에 3차원적인 아니면 4차원적인 그런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위 기술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하지만 그래서 위치 정보 1.0은 뭐냐면 전자지도 아까 얘기했죠. 60년대 70년대 종이지도가 90년대 전산화되면서 컴퓨터 기술이 발달되면서 컴퓨터 속에 들어갔다고. 그 컴퓨터 속에 들어간 것이 전자지도인데 그게 GPS를 중심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위치정보 2차원 세대. 이제 뭐냐면 소셜, SNS, 그 다음에 로컬, 모바일 이런 거에 스마트폰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뭐 웬만하면 다 위치정보 다 나오죠.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작년에 캐나다가 찍은 사진이 거기 위치와 정보가 다 나와. 날짜까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스마트폰 중심에 의한 위치정보가 제공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뭐냐면 위치정보 3.0은 뭐냐면 이런 건 기본이고 휴대폰이 영어 기본이고 이제는 뭐냐면 근거리 IoT 실내공간 뭐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IoT 근거리죠. IoT는 뭐냐면 인터넷 테크놀로지 약자인데 저 인터넷 가지고 뭐 가전제품 핸들링하고 뭐 청소기 핸들링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근거리.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에 안 나오는데 어떤 실시가 가능한 것들이 뭐냐면 비콘이라는 비콘. 단추 모양 정도로 생긴 것들인데 거기 이제 전파가 나오면 이런 이제 협상 공간 이런 데 조그만 데서 측량에 들이밀기도 뭐하는 공간이고 근데 뭐 정밀하게 측량을 해도 뭐 그 좀 가성비도 안 나오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런 특정한 조그만 소규모 공간에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컨이라는 게 있어요. 단추 모양 된 거 갖다가 이런 데가 붙여가지고 거기로부터 나온 전파를 받아서 위치와 거리를 확보해서 이제 실내 공간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있는 사물들, 기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이 기술들이 발달되면서 지금은 이제 위치 정보 3.0으로 바뀌어서 이런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GPS에 의한, 이게 GPS가 90년대 초반 미국의 군사용 위성으로 개발된 것이 GPS 위성인데, 이것이 이제 민간한테 민간한테 코드를 풀면서 이제 민간이 측량을 GPS에 의해서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인터넷까지, 이제 왜냐면 근거리 치기 기술, 다양한 이런 치기 기술들이 발달되면서 이제 근거리 측량, 사무실 인터넷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간정보의 어떤 치기 기술도 발달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본의 전자지도 시장입니다. 이게 이걸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어떤 파트가 가장 무게중심이 가고, 어떤 그 파트가 가장 가성비가 높고, 어떤 파트가 가장 비즈니스적인 효과가 크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본의 측량 시장 규모가 500엔입니다. 500억 엔. 근데 그러면 500억 엔이라고 일단 보고, 그다음에 많이 버는 데가 뭐냐면 지도 전문회사. 측량을 통해서 지도가 나오죠. 측량 통해서 나오는, 측량을 하는 회사에서 500억 버는데, 그 측량한 회사의 데이터 가지고 지도를 만드는 회사가 7,400엔이야. 근데 거기 플랫폼, 우리나라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가 플랫폼인데, 그런 플랫폼은 이렇게 측량이나 지도를 통해서 나온 거를 가지고서 만드는데 2,200밖에 안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플랫폼과 지도를 가지고 측량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솔루션을 만드는 거죠. 솔루션을 만드는 건 7조 7천억 엔. 어마어마하죠. 비교가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부가성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어떤 이제 그런 그 아이템, 단순한 직종, 단순한 사업, 이런 것들 떠나서 뭔가를 제공해줘야 된다. 컨텐츠를 만들어 제공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컨텐츠, 결국은 뭐냐, 컨텐츠 싸움입니다. 컨텐츠. 아까 얘기했죠. 네이버가 뭐 잘 된 자동차, 실내 뭐 지도를 측정하는 로봇, 이런 것들이 뭐냐면 걔들 이제 그 플랫폼이죠. 플랫폼. 다양한 이런 인프라적인 정보를 가지고, 인물을 가지고서 또 다른 솔루션을 만들어요. 솔루션이 뭐냐면 해결책 아닙니까? 해결책이고 서비스고, 서비스를 해결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솔루션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정보가 밀집이 된 거를 조합해서 유저가,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도 부동산이 뭐 매매, 중개 이런 것들 단순하게 측량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뭐 거기다가 뭐 계약서를 쓰고 뭐 이런 것들 뭐 안내를 그려주고 하는 것들 이제 지도 전문 회사라 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 앉아서 뭐 사람을 맞이고 커피 한잔 줘, 이게 플랫폼이야. 근데 거기에 그런 단순한 걸 떠나서 거기에다가 이런 당신의 땅에다가 이런 거를 들어와서 이렇게 건물지면 이런 수익이 나오고 월 얼마씩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맞춰 플랜 만들 수 있는 것이 플랫폼이라는 얘기예요. 솔루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뭐 로봇이 하는 것들을 보조해주는 역할로밖에 안 되지 않겠냐.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에 상위 개념에서 이걸 핸들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솔루션이다,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된다. 데이터를 많이 알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본의 아이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공사장의 지능화입니다. 공사장의 지능화, 공사장의 전산화, 공사장의 인공지능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사람이 아주 최소의 사람만 가지고 합니다. 잘 보세요. 측량하죠. 과거에 이렇게 측량해서, 그 사람이 측량해서 한 점의 위치를 파악했어. 근데 지금 뭐냐면 드론 가지고 측량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위에다가 MMS 장비를 달고 다녀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도로를 다 시켜. 그 다음에 이런 공사장에서 이런 사람이 이런 장비 가지고 공사를 해. 그 다음에 이거 도로를 이렇게 밀어. 그라인더로 미는데, 이런 것들도 뭐냐면 이 불도저, 그 다음에 이런 측량기 이런 데다가
실시간으로 측량해서 토양 계산을 다 해버려. 설계를 다 해버려. 여기는 얼마큼 땅을 파서 땅을 냈고, 여기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땅을 다져.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화 되는 거죠. 사람이 필요 없어. 자동으로 하는 거 자동으로. 이게 일종의 자동화 공사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량도 자동으로 되고, 뭐 공사도 자동으로 되고. 그럼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여기 세 사람인데 여기 없잖아요. 여기 또 세 사람인데 여기 없어. 이게 앞으로 현실이라는 얘기죠. The future of the job site is here. Introducing a new style of construction work. The job site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Previously requiring several days and man-hours, site condition surveys are completed with a single button. Highly accurate 3D site data is automatically generated, effortlessly and efficiently. Completion drawings provided by the customer are converted into 3D and compared with 3D site data to automatically calculate the area and the volume of earth to be moved. Simulations for each construction period are run to comprehend task breakdowns in advance. When a customizable construction pattern is selected, a construction plan, including deployment of equipment, is generated automatically, and construction can begin immediately. Once construction is underway, the job site evolves through advanced ICT, or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Based on the execution plan, progress toward completion is guided by a single lever. With ICT machine control, even inexperienced operators can execute high-precision tasks as specified. For experienced operators, ICT also offers significant improvements in productivity. Supervisors can confirm finished tasks, including shape and volume of earth moved in real time. This information can be applied to the PDCA cycle immediately. On-site design changes are quickly and flexibly supported. Design data is revised at the support center. The changes are reflected in the schedule control and ICT equipment. After completion, construction data stored in the cloud can be used to reduce man-hours required to create completion reports, and also accessed for future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Safety, work styles, construction periods, costs, everything transformed. Komatsu is beginning to make this future a reality in partnership with our customers. We call it Smart Construction.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챕터 1과 챕터 2까지 왔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챕터 1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정보 이야기에서는 공간정보가 어떻게 태동이 됐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를 접목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제 이거 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하시는 뭐 부동산 쪽에 충분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만들고 창출하고 하는데 충분하게 아마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의 공간정보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5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면서 실증적인 거 어떻게 동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렇게 돼서 공간정보 신기술이 뭐 3차 공간정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지하의 정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정밀 도로 지도가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렇게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렇게 새롭게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